오늘 영상은 투자 전략과 주식 매매 내역을 살펴보고 후반부에 매매 원칙에 대해서 제가 옆에 놔두고 보는 매매 원칙 출력이나 아니면 벽면에 붙여놓는 매매 원칙 시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해설하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여행을 떠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수요일에 올라가는 세미나 관련 영상 말고 다른 어떤 투자 전략 영상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기록했던 3216을 이번 주에는 깨지를 못했죠. 전형적으로 이제 고점 부근에 있는데 조금 하락을 해도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밑으로 꼬리가 달리는 그런 형태의 그 일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금요일날 최고치를 또 돌파했었죠. 프리장에서 돌파를 했다가 오히려 그 10시 반 장 시작하고 나서는 하락했어도 이제 그 저점을 잡아주면서 23,200 정도의 저점을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9.9% 종목은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가를 돌파를 못한 형태이기 때문에 꾸준히 종목 수가 줄어들고 있죠. 물론 30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호한 장인데 계속 이 9.9% 종목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예, 코스닥 종목도 100 종목 이하로 떨어졌고요. 매도하는 조건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 많이 급락이 발생됐고 그게 이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라면 물론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9.9% 이내 종목 수가 250개만 해도 충분히 뭐 많은 숫자긴 한데 300개가 넘던 상황에서 빠르게 250개 이하로 떨어진다면 또 매도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도주 변동 움직임이 상당히 보이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거래소나 선물 쪽을 계속 순매도를 계속 지속을 한다면은 만약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하락을 해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장, 미국장 뭐 수급이 좋죠. 미국장은 경제지표, 뭐 물가, 고용, 오타가 났네요. 물가, 고용 모두 다 좋은 상태고요. 관세 이슈 악재는 이제 8월 1일로 이제 유예 기간이 연기되면서 악재가 터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1일에 관세 유예 종료죠. 유예 종료가 가까워오면 어느 나라와의 관세 협상이 결렬됐다거나 이런 악재가 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너무나 그 지표도 좋고 특별한 악재가 없죠. 하지만 조정 없이 빠르게 이제 40% 정도 이상 올라간 그런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조정이 또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더 심하죠.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이제 강력한 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악재가 발생될 때는 하락 전환을 할 것이지만 이런 상승 분위기 때 갑자기 뭐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조정식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집스럽게 그 미국 나스닥 선물은 지금 셀 포지션을 보유하는 기간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7월 4주차 투자 전략은 뭐 같은 얘기죠. 경제지표는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하지만 관세 유예 종료가 가까울수록 이제 부정적 이슈가 나오고 긍정적 이슈, 뭐 예를 들면 캐나다랑 뭐 협상이 완료됐다거나 아니면 캐나다랑 협상이 결렬됐다거나 하지만 파급력은 부정적인 그 결렬됐다는 이슈가 훨씬 파급력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2주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그 7월 5주차에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7월 5주차에 어떤 그 세이 쪽의 분위기 때문에 7월 4주에 좀 앞당겨서 그게 그 실행될 수도 있고요. 비슷합니다. 최근에 뭐 한국장 주도주는 테마주 교체 매매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미국장 나스닥 선물은 셀 타이밍을 지속할 생각이고요. 한국 주식 주도주는 뭐 조선은 일단 좀 밑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방산, 원주, 뷰티가 좀 금요일에 좀 하락이 컸었습니다. 좀 이것도 꾸준히 좀 뷰티 쪽이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좀 피로감 때문이었을 것 같고요. 편입을 보면 완전 뷰티 쪽이 제일 많고 카지노와 엔터주는 뭐 하이브 악재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하락 분위기라 다 처분을 하고 DOU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방산주는 이건 좀 제가 그 잘못한 매매였는데 방산주를 너무 좀 빨리 판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를 다시 편입을 시켰고요.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좀 그 며칠 있다가 좀 커다란 하락이 왔죠. 그래도 큰 하락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역들은 뭐 제가
그 댓글 투자 전략에 뭐 바로바로 거의 저는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조하실 분들은 이렇게 그 동영상에 나오는 것보다는 댓글 투자 전략을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참조가 많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좌일의 장군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 화장품주 매도가 일어나면서 수익률이 실현손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손익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익률 순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맥스가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뷰티주들 펌텍코리아나 SMCG나 APR보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이죠. 사실 그 전에는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예전 몇 년 전에 그 화장품주를 주도를 했었는데 코스맥스가 약 그 두 번째 주자였죠.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주자인 어떤 펌텍코리아나 SMCG나 API 등 이런 조금 중소형 상당히 시가총액이 올라간 것도 있어서 단순히 중소형주는 아닌데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화장품주들이 더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코스맥스나 로버티지나 디어유는 일단 신규 매수 기간이 짧을 거니까 조금 지켜볼 생각이고요. LS 마린 솔루션이 유상증자 때문에 들어온 주식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는 상황을 봐서 계속 안 좋으면은 매도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매도 내역은 SMCG 같은 건 실현 수익이 꽤 컸었죠. 44%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 주식도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2차전지 인버스 매도한 것들이 좀 실현손익이 크죠. 풍산, LIG, X1 이런 건 조금 매도 시점이 너무 빨랐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잘못한 매매였고요. 하이브 손실이 제일 컸었고요. 한 960만원 정도 지난주에 실현손익이 있었습니다. 보유 종목은 이쪽은 이제 이름순으로 찾아보시기 편하게 이름순으로 했고, 이쪽은 이제 수익률 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10% 이내 종목이 많았었는데, 주도주라고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이내 종목이 이제 6종목밖에 안 되죠. 나머지들 10% 이내로 사지 않은 주식이긴 하지만 그 밖으로 떨어진 주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도주를 좀 잘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도주 후보 종목들도 이제 주로 매도했던 거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제 후보 종목 1이라는 것은 이제 10% 이내 종목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주도주 후보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도주 후보 종목 2에서는 네이버나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여기 있네요. SK 하이닉스는 팔아서 일단은 이쪽에 넣었는데 리포트가 중립으로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아무래도 후보 종목 1에서 선택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후보 종목 1인 종목에서 10% 밖으로 빠지는 하락이 나타날 경우, 특별한 악재가 아닐 경우에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이재명 정책 테마주는 지주사 종목들은 그래도 양호한데,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지난주에 카카오페이나 이런 큰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하락률이 꽤 많이 커졌습니다. AI 쪽은 조금 많이 이탈을 했고요. 이제 매매 원칙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매매 원칙을 코팅을 해서 책상 옆에 키보드 옆에 놓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벽면에 이렇게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한 100여 장 정도 됩니다. 이게 겹쳐서 잘 안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게 대부분은 이제 큰 수익을 놓쳤거나 아니면 큰 손실이 났거나 이럴 때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복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적은 종이들인데, 이미 한 100여 장 정도가 넘었죠. 이 매매 원칙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굉장히 심플한데, 사실은 그 속에 함축된 의미는 굉장한 손실이 났다거나 몇십억을 깨먹었거나 아니면 몇십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거나 이런 중요한 매매 이유에 주로 정리가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을 오늘 좀 자세히, 이게 매매 원칙만 보면 각자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왜 이 매매 원칙이 중요하고 이 소개된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한 25분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내용이 많죠. 워크시트도 많고. 그래서 댓글 반응을 주시면은 이런 내용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오늘 중지한 이후에 매매 원칙들을 한 번 더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이런 형태의 영상은 더 이상 보기가 싫다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형태의 종류로 준비를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원칙이란 게 내가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고 내가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이렇게 벽에 붙여놓거나 옆에다 놔두질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실천 가능한 것들은 이미 내 것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안 할 경우가 있고 그 안에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못 하거나 아니면 손실이 나는 매매를 하거나 그런 게 이제 크게 와닿았을 때 이제 눈에 계속 띄워놓고 계속 보고 뭐 최면을 걸고 머릿속에 새기는 거죠. 기억을 해서 본능적으로 이걸 실천하기를 잘 못하니까 옆에다 자꾸 놓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놓는 주문을 안 한다는 건데 이 스톱 주문만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주식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대놓는 주문을 안 한다는 것은 스탑 주문을 한다는 것은 돌파의 추세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놓는 주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파는 비추세 매매를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선물 같은 것은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변동성이 큰 거죠. 뭐 1% 2%만 움직여도 뭐 수익과 손실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선물은. 하지만 주식은 뭐 그렇게 1% 2% 움직였다고 뭐 2% 올라갔다고 팔고 2% 떨어졌다고 사고 그런 어떤 상품이 아니죠. 10% 올라가면 뭐 팔 수는 있겠죠. 아니면 10% 떨어지면 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물과 주식은 다릅니다. 여기서 대놓는 주문을 안 한다는 것은 이제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선물 같은 매매에서 주가 되는 얘기입니다. 매수 주문을 대놓는 순간부터 그 스탑을 어디에 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죠. 대놓는 주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차트를 보고 돌파가 될 때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돌파가 이제 밑으로 될 때 내가 가진 포지션과 반대로 될 때 손절을 하거나 그런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하고 대충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대놓는 주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기 싫은 거죠. 그냥 안이하게 대놓고 자꾸 이러면은 어디가 그 진입 포인트고 어디가 그 손절 포인트인지 스탑 주문을 걸 자리를 이 머리를 써서 힘들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놓는 주문을 일단은 안 하는 게 스탑 주문을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스탑 주문 설정이 0.2포인트라는 것은 진입할 때 예를 들면 500계약을 들어간다 그러면 선물을 한꺼번에 아무리 스탑을 500계약을 한꺼번에 들어가면 조금 시장이 바로 체결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0.2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100계약씩 5번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얘기고요. 물론 뭐 계약수가 많지 않으신 분은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죠. 세 번째 이제 초기 방향. 설명드리는 건 이렇게 찍어놓고 설명하면 이 노란 표시가 옆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번의 이 초기 방향. 그러니까 선물이 시작이 되면은 초기의 방향을 잡아서 그 포지션을 설정하면 바이나 셀 쪽으로 설정하면은 가장 좋겠죠. 빨리 설정할수록 이제 첫 추세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설정을 하는 게 최고의 목표겠죠. 그 초기 방향을 설정할 때 잔량을 보라는 겁니다. 잔량. 단순히 뭐 잔량의 절대치를 보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더 쉽게 설명하면 외국인 선물이 지금 순매수라고 바이, 순매도라고 셀 이런 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초기 방향에는 잔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단순한 절대치가 아니라 변화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보다는 잔량을 위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9시 이전이기 때문에 이미 외국인 거래소나 뭐 주식의 어떤 방향들 이제 장이 열리고 나면 사실 저는 주식 쪽 잔고를 켜놓고 그 선물 방향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작은 수익률의 변화가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요. 결국 거의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지만 어쨌든 선물 지수보다 조금 빠르고 어떤 잔량이 체결되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 쪽에 주문을 냈을 때 체결되는 빠르게 만약에 체결된다면 그 방향으로 그 빨리 뭐 지수가 빠지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주식의 체결률 같은 것이 지수 산출에는 어쨌든 시간의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개별 주식 종목의 체결률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을 잡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잔량 점유율이라는 것은 허가 잔량이 이제 매수 쪽에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장일 때도 있고요. 계속 허가 잔량이 순매수인 상황에서 있을 때도 있겠죠. 이제 순매수인 상황이나 순매도인 상황에 그 점유되는 비율을 갖다가 잔량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용어고요. 그 잔량 점유율을 가지고 바이셀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잔량이 바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순매도 영역으로 들어섰어도 아직은 바이 쪽을 더 우위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단순히 잔량이 전환됐다고 바로 셀 뷰로 바꾸는 것보다는 잔량 점유율도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이셀을 양방향 체크를 한다는 것은 선물이나 이런 것을 매매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바이로 방향을 잡고 난 이후에 그 셀로 이미 시장은 방향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 초기에 잡힌 바이 방향으로만 다시 저가 매수를 계속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면 이제 큰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미 바이였던 시장이 셀로 바뀐 상황에서 계속 셀 추세의 시장에서 바이로 자꾸 포지션을 잡는 것은 이제 손실을 계속 키우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장이 열리기 전 아니면 장이 열린 초기 방향을 바이로 잡았다 그래도 꾸준히 셀 쪽이 혹시 지금 아닐까 하고 양방향으로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장전에 생각했던 내가 뭐 소설을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뭐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으니까 오늘은 셀일 것이다. 뭐 이렇게 자기 혼자 소설 쓰는 거죠. 그거는 그런 것보다는 유연하게 이제 혹시 내가 생각하는 바이가 아니고 지금 셀 쪽이 아니냐 해서 내 포지션, 내가 지금 바이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계속 시장을 바이로 보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포지션이 없다 생각하고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직접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바둑 두는 것을 내가 관전자 입장에서 보고 있다라고 시장을 관전자 입장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바이와 셀의 어느 조건들이 더 맞아떨어졌는지를 양방향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잔량이 0이 깨지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이 다섯 번째 말했던 바이의 방향을 고집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일단 잔량이 뭐 순매수였은 상황에서 바이를 계속 방향으로 잡았다가 일단 잔량이 0을 깨지면 다른 방향 쪽도 이제 생각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너무 한쪽 방향만 고집하다가 이제 너무 늦게 시장을 쫓아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한 매매 원칙이고요. 이 방향이 이제 확정이 됐으면 푸이 진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그 진입할 수 있는 뭐 만약에 600계약이 최대 가능 수량이면 뭐 나는 최대 500계약까지만 들어간다 하면은 500계약을 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이 확정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장은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없는 장이 훨씬 70% 이상 많기 때문에 방향을 확정할 수 있는 장 자체가 굉장히 귀한 상황인데 그 방향을 확실하게 내가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면 거기서 뭐 주저주저하고 뭐 100계약, 10계약, 뭐 50계약 조금만 진입하면 안 되고 부의 진입을 하란 얘기죠. 이 시가사수 돌파 후 진입 이것은 이제 이건 약간 그 디테일한 매매 원칙이라기보다는 전략 쪽에 가깝기 때문에 시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가를 사수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입하거나 시가가 돌파되는 거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진입이나 아니면 손절 포인트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잔량이라는 것은 시가 굉장히 위에서 놀고 있을 때 시가까지 그걸 손절에 기다리거나 이러면은 좀 굉장히 많이 시장이 꺾여야지만 이제 손절하게 되죠. 하지만 잔량이 어느 정도 시가보다 빨리 잔량에 제로되는 시점이 나타난다면은 그 잔량을 그러니까 순매수와 순매도 넘어가는 전환점을 지켜주는 상황이나 아니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시가가 돌파되는 상황보다 굉장히 빠르다면 그 포인트를 진입이나 어떤 손절 포인트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 10번과 12번은 요 3번 얘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써놓은 거고요. 시가사수 전고점에 플러스 에이틱에 스탑주문을 건다. 그리고 시가사수 전저점에 이건 아래쪽에서 시가 밑에서 놓이다가 되돌림이 생겼는데 그 시가를 사수한 후에 전저점에 마이너스 에이틱에 그 스탑주문을 거는 그런 겁니다. 체크한다는 거는 꾸준히 이제 호가 잔량과 이제 외국인 선물의 추세를 단순히 절대치가 아니죠. 그냥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요. 유지가 되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호가 잔량의 고저점이 만약에 추세가 계속 시장이 상승으로 가고 있다면 꾸준히 호가 잔량의 고점이 돌파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수는 계속 선물 지수는 고점을 돌파하는데 잔량은 고점을 계속 못 넘고 있다. 그러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방향이 변경되면 빨리 일단 방향이 변경되는데 내가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이에서 셀로 시장 방향이 변경되고 있는데 계속 그 바이를 들고 있으면 이제 셀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나의 그 바이 포지션을 다 털어야 되죠. 청산을 한 다음에 새로 이제 셀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 최후 전략이 강제 체결인데 주저주저에서 스탑 주문을 못 걸거나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스탑 주문을 생각을 못 했는데 뭐 갑자기 1분 만에 뭐 막 1포인트씩 갑자기 1, 2포인트씩 갑자기 올라갈 경우 이제 시장가나 뭐 두세 트 위로 강제 체결시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뇌동매매가 될 수도 있죠. 빠르게 이제 쫙 올라갔다가 쫙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건 최후 전략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강제 체결을 많이 잘 하신다면 스탑 주문을 걸어 놓지 못해서 내가 포지션 진입을 굉장히
그 잘 못했어도 만약 강제 체결을 잘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겠죠. 트레이더로서는. 근데 강제 체결 자체를 주저주저하고 못한다면은 그 멘탈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스탑 주문을 언제나 걸 수 있게 뭐 90% 이상 스탑 주문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근데 스탑 주문은 내가 생각보다 잘 그 포인트를 잡지를 못한다. 그러면 강제 체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면 트레이더로서 굉장히 좋겠죠. 3시 25분으로 청산이라는 것은 일단 진입한 포인트가 내가 방향한 설정된 시장 방향이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빠른 이익 실현을 하지 말란 소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너무 조급하게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그 청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강제 진입 이제 시스템 가동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 시스템이죠. 예, 제가 그 돌리는 주 시스템이 6일 연속 손실이 난 경우, 이거는 이제 강제 진입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경우고요. 전일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교차되는 차트 모양을 보여줄 때, 아니면 뭐 장이 그 공매도 얼마 전에 공매도 재개하는 날이 있었죠. 그 재개하는 당일이라든가 그 전날 어떤 이런 그 시장 전체적으로 그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은 그 이슈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 이슈가 있는 날은 이제 강제적으로 시스템을 돌린다는 겁니다. 안 돌리는 날에도요. 갭 NQ에 예측가가 괴리가 있다는 것은, 갭이란 것은 일단 그죠. 그 종합지수 전일과 오늘 이제 시가와의 차이가 갭인데, 이게 나스닥의 차이죠. 나스닥에 예를 들어 상승이 했다.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갭이 뜰 것이죠. 그리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다면 갭이 떨어질 겁니다. 일반적인 다른 이슈가 없다면요. 근데 나스닥이 1% 올랐는데 뭐 갭이 예를 들면 종합주가 지수는 0.5% 정도 오르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라고 하지만, 나스닥 선물이 1% 올랐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2% 오른다. 이럴 때는 이제 괴리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적정한, 그러니까 적정하다기보다는 평균적인 그 갭과 나스닥의 상관 계수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정한 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그 예상 체결가가 어느 정도인 게 일단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평균적인 예상 체결가보다 얼마나 오늘 괴리가 있는지, 그 괴리가 크면 클수록 그날은 추세가 그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주로 이제 코스피 선물 위주로 말씀드렸고, 나스닥 선물은 이제 영상을 보시고 이건 뭔 소리인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시면 일단 댓글에 의견을 주시면은 이런 형태의 영상을, 뭐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시면 뭐 지금 굉장히 많죠. 내려가면은 뭐 거의 한 5-6편은 이걸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런 형태의 콘텐츠를 작성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작성할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의 의견에 따르겠고요.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주말에 영상이 없습니다. 물론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계속 세미나 관련 영상이 수요일에 올라갈 거고요. 주말에 어떤 투자 전략이나 이런 영상이 다음 주에는 없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주말에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